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경영학과 허용훈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분야 창업 기획이라는 것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술인이면서 CEO로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신 이서진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직접 이서진 대표의 특강을 들으신 다음에 또 저와 함께 직접 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만나실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꿈, 성공, 도전, 열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우리가 창업뿐만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반드시 꿈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성장 가운데 꿈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 꿈을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겪게 되는 역경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술인이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자, 창업 기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창업 기획이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서진 대표가 예술 분야 창업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특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강과 또 대담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Q&A를 통해서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는지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창업을 위한 기획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 성공 사례는 오늘 특강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TV나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찾아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들을 교훈을 통해서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창업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업 기획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국내에도 다양한 정의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company in the first stage,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의 기업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그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기획은 영어로 하면 플래닝이 되겠는데요. 발알기에 새길 획자를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획에 대한 정의를 내놓고 있고 또 포털 사이트에 보면 어떤 일을 꾀하여 계획함 이렇게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저희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발알기, 새길 획자를 합쳐서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 그러니까 기획력은 바라는 것을 새기는 능력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창업과 기획을 합치면 회사의 초기 운영을 위해 바라는 것을 새기는 작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러한 작업의 최종 결과물은 창업 기획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것처럼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마케팅을 전개하건 간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획을 해야 되고 그 기획의 결과물은 기획안 또는 기획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창업 기획은 회사를 차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업 기획안이라고 하는 문서에다 적는 그러한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창업 기획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획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민할 거리들, 그리고 숙제할 것들, 그리고 일정, 과제,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을 문서에다가 잘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끔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창업기획안처럼 기획안의 이 문서성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문서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만들어진 기획안은 실제로 현장에서의 결과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현장보다 문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획안이라고 하는 문서를 아주 충실하게 잘 작성하고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획의 세 가지 본질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세 가지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핵심 가치인데요. 이 기획을 할 때, 즉 기획안을 작성할 때 이 창업에 대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또는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따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기획을 할 때 중요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는 블랭크 공란으로 두었는데요. 바로 두 번째는 백지입니다. 자, 우리가 기획안과 같은 문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제3회 뭐뭐뭐 기획안,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4회 기획안을 작성한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출발하시나요? 네, 아마도 90% 이상은 지난 제3회의 기획안을 가져다가 숫자를 4로 바꾸고 일정 장소 조금 바꾸고 내용 조금 바꾸고 기대 효과 조금 바꾸는 정도로 아마 기획안을 작성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제 책에는 이러한 작업을 빵점짜리, 0점짜리 기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백지 상태에서 공부할 것들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반드시 작성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문서를 작성하려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태에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기획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백지에 대한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공부입니다. 이 백지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획을 한다는 것, 그리고 기획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통해서 그 문서의 공란들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작업 가운데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측면만 목표로 두고 있다면 뭐 원가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저렴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들어갈 텐데요. 이러한 본래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기업가 정신, 엔터프러너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작업 없이도 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의 어떤 개발 활동, 서비스 제공 활동 또는 예술 분야에서의 작품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창업 기획안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기획의 세 가지 본질을 통해서 창업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자 입장에서 또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미국 보험협회에서 오랜 기간에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공의 4법칙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글자를 따서 카쉬의 법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K는 바로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죠. 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 기획안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먼저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에 보면 이 K가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A가 확보된다고 또는 A가 만들어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A는 바로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attitude입니다. 네, attitude, attitude, 태도와 자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K와 A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획의 목표로 삼고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스킬 또는 success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K와 A와 S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획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또 다른 분야의 기획을 할 때 습관처럼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habit입니다. 네, 이 habit은 습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지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와 A와 S와 H를 거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세부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식과 정보를 확보한다는 K의 역할은 바로 창업팀의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팀이 구성이 되면 인사 분야든 재무 분야든 또는 기획이나 개발, 홍보, 마케팅, 법무에 이르기까지 이 창업팀 각각의 팀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K를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ttitude인데요. attitude는 아까 우리가 기획의 본질 첫 번째에서 핵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기업가 정신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attitude도 기업가 정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만 팔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가 정신의 그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인 K를 확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attitude, 즉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된 기획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나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 사업 전략 또는 다른 분야의 기획을 할 때 이러한 헤빗 또는 유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로드맵처럼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중장기적인 목표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단계는 이러한 개발이고, 2단계는 해외 진출이고, 3단계는 신제품 개발, 4단계는 경영 안정기에 들어가서 지속적인 버전 개발, 이런 것들로 크게 어떠한 영역을 기간별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카슈의 법칙은 창업팀의 준비 과정부터 기업가 정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에 달성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거나 기획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성공의 사법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서클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기 참고문헌에도 출처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국내 최초 기획교과서라고 하는 플래닝 0.0 그리고 리커버 판인 플래닝 재료를 통해서 서클의 확장 이론이라고 하는 사고 확장 툴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 서클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클의 자발적 확장성을 이용해 핵심 키워드의 관련 키워드를 계속해서 생성해내고 그러한 사고의 확장 과정 그리고 그 이론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상을 할 때,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그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연 기획을 하게 되면 공연 기획,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네, 공연장이라고 하는 장소도 정해야 되고 출연진 배우들도 뽑아서 연습을 시켜야 되고 또 음향, 조명, 무대,
관련된 크리에이티브 활동도 필요로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 뭐 다양한 마케팅, 그리고 티켓 판매 등등의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카슈의 법칙인 K 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할 때 나오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작은 원에서부터 덜 중요한 것들을 큰 원 안에다가 적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것만 가지고 공연기획에 필요한 키워드를 적으면 처음 기획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한 50개 정도 적으실까요? 그런데 공연기획과 연출 등을 오래 하신, 한 1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K의 도움 없이도 아마 이 서클을 통해서 한 2, 300가지 이상은 충분히 한숨에 적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K라는 것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 서클의 확장에 대한 내용들을 점점 더 추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서클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고 툴의 도움은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혀진 키워드들을 잘 구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기획안의 목차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창업 준비를 위한 키워드도 이 안에 적게 되면은 어떠한 창업가는 자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을 수 있고 어떠한 창업가는 이미 자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연기획이라고 한다면 자, 시나리오나 연출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3회 뭐뭐뭐 기획안을 숫자만 바꿔서 제4회 기획안이라고 쓰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던 내용과 같이 자, 어떠한 똑같은 분야의 기획을 하더라도 방향성, 목적,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는 기획하게 되는 주체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서클의 확장을 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이 사업마다, 분야마다, 그리고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창업 성공 사례,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인데요. 우리 이서진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특별 초청 강연을 여러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이서진 대표가 준비한 특강 내용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예술 분야 창업 성공 사례 특강 이서진 대표입니다. 제 강의에 앞서서 먼저 저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화여대에서 더블 베이스를 전공을 하였고 또 그 상명대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대학원 석사에 재학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을 찾는 음대생에 이어서 총 8권의 책을 냈고요. 꿈을 찾는 음대생 같은 경우는 개정판이 4번째로 이번 연도에 또 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주요 이력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출판사와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더 컬처 앤 라운지라는 문화 복합 공간도 4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각종 이제 다양한 방송들에도 많이 나왔고 또 연주자로서는 작년에 세종체인볼 연주를 단독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지하철 연주부터 해서 다양한 파티들도 기획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음악적인 거 외에 창업 강연 등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저의 브랜딩을 위해서 다양한 미인대회도 나갔었고 또 이런 다양한 상들을 탔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이 70주년 기념 바이든 대통령상을 어떻게 탔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연주로 그래도 20대 때 많은 봉사를 했던 게 인정을 받아서 이 상을 받았었고 그 외에 이 음악적인 활동은 대학교 때 진행을 했던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앞서서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며 시작할 때 부모님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CEO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 Q&A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이유는 요즘 엔잡러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출판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케팅도 해볼까 혹은 주얼리 사업도 해볼까 그리고 생각나는 건 일단 해보고 그중에서 잘 되는 걸 찾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부모님 도움은 받지 못했던 이유는 부모님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를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먼저 제가 어떤 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된 케이스여서 CEO 되기까지의 걸린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바로 생각하자마자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는 한 3,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전 Q&A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악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피아니스트시고 동생도 바이올린 전공을 해서 제 동생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악기를 시작하였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악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과연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더블 베이스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제가 원래 저음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면 너가 음악을 하고 싶다면 더블 베이스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해주셨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 늦은 나이에 악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랑 막연함을 이겨내는 게 어렵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 스스로 연주하는 거를 찍고 또 피드백해보고 내가 늦은 만큼 내가 다른 친구들이 하나의 연습을 할 때 내가 두세 가지의 연습을 한 가지 방법에 넣어서 나만의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다양하게 방법들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베이스를 또 연습할 때 한 번에 연습할 때도 제가 어떤 게 이게 효과가 있지라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꿈을 찾는 음대생 이후에 또 책을 총 8권 정도 냈었는데 그럼 과연 책을 펴낸 동기가 무엇이냐? 책을 쓰기 전후가 달라진 점이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간단하게는 펴낸 동기는 처음에 꿈을 찾는 음대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학년 때 음대를 졸업해야 하는데 정말 졸업해서 내가 최고의 연주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진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점에 갔는데 그런 관련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책을 내가 간절하니까 만들어 봐야겠다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실제로 줄리어드 음대까지 가서 인터뷰도 하고 국내에 있는 다양한 예술에 관련돼서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따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쓰기 전후에 달라진 점은 책을 쓰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평범한 음대생에서 좀 다양한 거에 관심이 있는 이 정도였다면 책을 쓴 후에는 그래도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책을 냈구나 이게 한 줄 요약이 되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들은 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있는지 혹은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질문을 듣는데 실패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수익이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좀 유지하는 게 힘든 부분은 사실 문화예술 쪽인 것 같아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출판업과 마케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많은 공연들을 기획하고 파티를 기획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국악 연주팀 그리고 클래식팀, 성악팀 이렇게 다양하게 제 지인들 구성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문화예술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아직은 수익이 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싶은 분야가 저희 회사에서는 공연 기획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고요. 다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몰라서 시작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많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소개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연기획사를 같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음악을 전공했고 또 꿈을 찾는 음대생에 제가 집필했던 것처럼 문화예술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은 무대를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출판사와 공연기획사, 꿈의 회사인 저의 꿈을 담은 이 기획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자아실현 겸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하면 그 과정을 프로세스화해서
이걸 대행하는 사업을 이제 제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꿈을 찾는 음대생의 책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작년에 시나리오도 직접 적고, 뭐 촬영, 조명, 음향 감독을 제가 직접 섭외하고 배우들도 섭외를 해서 저도 출연을 했지만 독립영화 제작도 했었고요. 그 외에 창업 강의 혹은 예체능의 진로 관련된 강의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학창 시절로 시작을 했지만 예술계의 현실을 보고 아,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겪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무대 서는 게 힘든 것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음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대학교에 와서조차는 내가 뭐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할까? 음악을 하고 나면 그다음 졸업했을 때 내가 어떤 걸로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20살부터 22살까지는 대학생, 음대생으로서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를 제가 춤을 좋아해서 댄스 강사로도 했었고, 다양하게 뭐 어떤 물건을 사와서 이 물건을 뭐 싸게도 팔아보고 되게 사업에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대학교 졸업 후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꿈을 찾는 음대생을 집필한 게 이제 제가 23살, 2016년도에 이때부터 이제 제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는 음대생을 집필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서 줄리어드 음대생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아, 미국에는 이런 후원 문화가 있고 의외로 우리나라 음대생들이랑 비슷하게 이 친구들도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하는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막연하게 이 인터뷰에 따라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래도 줄리어드 정도면은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조차도 이 안에서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 내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또 살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오히려 또 위안도 얻고 아 정말 많은 전 세계의 음대생들이 그런 나라에 상관없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공감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책을 내고 나서 많은 음대생들이 정말 운이 좋게 이 책을 읽어주셨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강연 자리에 제가 초청이 되게 됐어요. 근데 23살 나이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음대생이 책을 쓰고 나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걸 보면서 이 비즈니스가 많은 분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사업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직원들도 없었기 때문에 내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고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첫 번째 방법이 컨설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책을 냈을 때 완벽하진 않았지만 책을 냈기에 책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 경험을 알려주는 컨설팅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했던 게 지금 드림위드에스 출판의 창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면서 점점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럼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대로 대행을 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작가님들과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과 함께 여러 명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이 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자아 실현을 하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트로트 앨범 제작도 했었고요. 뮤직비디오 제작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회사에서도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음향팀, 조명팀 이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강연을 대행을 하거나 기업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4번 이상 더 컬처 앤 살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연주와 파티가 함께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파티와 공연 브랜드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냥 제 이름이 이서진이니까 LSG 컴퍼니로 짓자라고 했던 저의 23살 때 정말 패기있던 그때 감정이 느껴지는 회사의 이름이고 지금은 더 컬처앤과 드림미드에스 출판사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출판업을 해야겠다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찾는 음대생의 책을 냈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야겠다 혹은 이걸로 내가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던 건 아니고 정말 내 고민을 누군가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책이 내가 책을 낸다면 누군가 한두 명한테만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런 시간을 단축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진실성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획하다 보니 그럼 이렇게 책을 나도 처음 썼을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나의 이 작은 경험을 가지고도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서 출판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또 하시는 게 내가 완벽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경험 공유 자체가 그 사람한테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해야겠다라는 이 실행력이 같이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에서는 버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창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관련 분야에 계시지도 않고 이걸 반대하셨던 입장이시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니 내가 이걸 꼭 성공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또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대를 다닐 때는 어쨌든 음악이 아닌 다른 거를 하는데 조금 눈치를 저는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아닌 다른 걸 했을 때 혹시 실패를 하면 봐봐 제 음악 전공했는데 다른 거 하니까 잘 안 됐잖아 라는 또 그런 예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런 막연한 두려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래도 그냥 졸업하고 나서 아무런 꿈이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지금 먼저 맞자 주의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힘든 거구나 더 행복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냈던 책들은 꿈을 찾는 음대생에 이어서 뭐 이런 꿈을 찾는 시리즈, 꿈을 찾는 수험생, 꿈을 찾는 스타트업 그리고 제가 쓴 것 외에 뭔가 진로 관련된 서적에 이런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기획을 해서 꿈을 찾는 약대생, 꿈을 찾는 한의대생, 의대생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꿈을 찾는 시리즈로도 이제 다양한 책들을 기획했습니다. 이 꿈을 찾는 시리즈를 기획했던 이유는 제가 꿈을 찾는 음대생을 집필 이후에 느꼈던 점은 많은 친구들이 이 전공을 혹은 어떤 특정한 과를 나와서 고민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고민이 많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리즈로 많이 책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인들이 4차 산업혁명 혹은 AI, 인공지능, NFT 이게 3년 전에 제가 냈던 책인데 그때는 메타버스 이런 개념들이 너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소한 얇은 지식이라도 알아야 이 테크랑 같이 결합을 시키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컬처 앤 드림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냈었고요. 그다음에 더 컬처 앤의 공간 브랜딩과 창업은 제가 직접 인테리어 기획부터 공간 운영, 카페, 문화복합 공간, 갤러리, 다양한 공연 기획을 한 공간에서 그리고 공간을 창업했던 모든 과정을 이 책 안에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책을 한 권씩 내고 있고요. 제가 하는 새로운 경험을 모티브로 새로운 콘텐츠를 매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 컬처에는 무슨 회사냐? 라고 하시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고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꿈을 이뤄드리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컬처 앤 라운지도 비슷한 맥락으로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예술인들이 큰 홀뿐만 아니라 이런 뭔가 작은 이 문화 복합 공간에서도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이 문화 복합 공간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공연 기획이 다른 공연 기획사와 다른 이유는 단순히 클래식 연주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이듯이 K지컬 저희가 이제 의친한 기념 사업회랑 콜라보를 해서 덕혜옹주의 삶을 모티브로 한 저희 자작곡을 성악으로 발표도 했었고 국악 클래식 퓨전의 그런 구성을 통해서 이런 덕혜옹주에 대해서 알리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리는 컨셉의 이런
공연도 기획을 했었고 그 외에 작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특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단순히 연주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 혹은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전액 수익금을 기부하는 기부 콘서트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본캐와 부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부캐의 시대인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어떻게 내가 브랜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전문성 있게 보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은 클래식이지만 부캐는 작가고 사업은 출판업을 한다. 그럼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지만 이게 다 하나의 사람의 삶에 녹아있다라는 것이 이제 엔잡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누구나 꿈이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지 않으면 도전하기 어렵다 혹은 남의 눈치가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런 고민을 할까? 혹은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혹은 경험이 없는 그런 실패 또한 내 이력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양한 도전을 하는데 많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특강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저도 스튜디오 밖에서 특강을 지켜봤는데요.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더 컬처엔의 이서진 대표님. 사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바로 이 꿈을 찾는 음대생의 저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슈의 발화점이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꿈을 찾는 음대생의 저자이자 더 컬처엔 이서진 대표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대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서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우리 학생들 만나시면서 특강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엄청 떨리고 또 많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약간 시간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서진 대표님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죠. 다양한 네네. 방법으로. 네, 우리 이서진 대표님이 뭐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북토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축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하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직접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쭙고 네.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질문이 크게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술 분야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술 분야에서 창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 않아도 버티는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 기획 쪽에 제가 한 8년 정도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절충을 찾는 과정이 단기간에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버티기, 그리고 고객들의 마음을 알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그러면서 멘탈 관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멘탈 관리를 통한 버티기가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남다른 경쟁력은 우리 이서진 대표님 어떤 걸 갖고 계시며 또 그것을 어떻게 갖추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남다른 경쟁력이라고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천을 하는 거가 되게 다르다고 많이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제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생각하면은 바로 한다인 건데 그것에 대한 모티브는 일단은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내가 과연 죽는다면 이런 고민을 할까라고 하면은 정말 그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많이 줄어들고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남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시선에 신경 썼을 때에 공감이 되면 저는 멘탈이 많이 관리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는 내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다양한 거 하는 것을 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음악한 친구들이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나도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만을 했다면 나는 음악만 바라보고 와서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음대에 왔는데 왜 저 친구는 나랑 같은 음대에 와서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제가 뭐 출판업이 됐던 공연기획이 됐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실천했기 때문에 실패도 있고 실천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실패를 해봤다 이런 거를 내가 성공해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천 능력 그리고 이걸 했을 때의 실패에 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 그리고 멘탈 관리인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최악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년에 4번 공연을 여는데 뭐 맥스 적자가 한 번당 한 4, 500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막 내가 항상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고 이거 적자 나면은 어떡하지? 혹은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으면 최악은 1년에 2천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럼 내가 1년은 적자를 감당을 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적자가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 좀 최악을 생각하는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젊은 CEO답지 않게 한 4, 50년은 사업을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특별한 능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천력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만의 좌우명이나 명언이 있다면 또 궁금합니다. 저의 좌우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 명언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제가 스스로 창업했을 때 초반에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왜 이 정도 아웃풋이 안 나오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그리고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당장 결과가 안 나오지인데 역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 나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재밌는 인생일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내가 뭐 책을 쓴 대로 내가 뭐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면 이것조차도 재미없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런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또 닥칠까라는 게 궁금증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웬만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요. 네. 제가 특강 전에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 시장 실패 이론인 마켓 밸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술 분야의 사업은 그만큼 어렵고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가장 이렇게 최적화된 경영 전략가다운 그런 경영 운영 방침 또는 이제 멘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이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데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좀 재미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20살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나는 20대에 있는 모든 추억을 평생 먹고 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말일 수 있지만 20살 때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가 25살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되게 역발상인데 저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쨌든 다들 열심히 음악을 해서 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에 부딪혔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대로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럼 난 나를 위해서 언제 인생을 살지라고 되돌아보니까 10대 때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맞고 뭐 30, 40대 때는 그 사회적 역할이 또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리스크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게 20대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20살 때 뭐 댄스 강사도 해보고 뭐 다양한 알바들도 해보고 연주 활동도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시간보다 내가 연습을 하거나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해서 학점을 더 받으면 더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는데 이 시간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내가 육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나는 20살부터 25살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난 지금 관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전과 어떤 도전, 어떤 사업을 하던 이게 내가 빚만 지지 않는 선에선 0이다.
그래서 내가 26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20살부터 25살까지는 6년 동안 내가 이걸 했을 때 얻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못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일단 지금 관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이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살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스케줄이 없으면 뭐 운동이라도 나가든지 혹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야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뭐 20대 30대 내내 2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라고 했으면 뭐 이번 연도는 좀 뭐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냥 딱 20살 되자마자 이것도 대학교 들어가서 또 부모님의 기준 맞추다 내 인생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학생 때만큼은 최소한 뭐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제 저를 말리시느라 너 이렇게 인생 매일매일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알바나 다양한 경험해서 너를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들이 너 그러다 나중에 취직 못하고 돈 못 벌면은 너 완전 인생 망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셔도 저는 내가 그래도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서 성공했을 때 안 행복한 것보단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30대 때 돈을 못 벌거나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후회가 없는데 엄마 아빠 말대로 살아서 내가 그때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원망하게 됐을 때 나는 너무 인생이 불행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로 돌아가도 그 이상 열심히 놀 수도 없고 그 이상 열심히 살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느리게 듣기로 해서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는 가운데 무엇보다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결연한 의지. 사실 저 20대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냥 뭐 학점 잘 받아야지, 뭐 과제 제출 잘해야지, 뭐 미팅 많이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대학 생활이었다면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20살 때부터 아주 격하게 나는 5년밖에 못 산다.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그 대학 생활 내내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고 또 치열하게 보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 우리 이 대표님을 닮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내놓으시는 여러 가지 키워드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전해주시죠. 일단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4번에 이어서인 답변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전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미팅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의지를 가지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A라는 감정을 느끼면 이 A라는 감정을 왜 느끼는지 전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20살 때 했던 메모장들이 전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뭐 한두 번 미팅을 했을 때는 그냥 술 마시니까 재밌다 생각을 했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왜 재미가 없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 가서 내가 오늘 왜 재미없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미팅에서 재밌었다 그럼 왜 재밌었는지를 제가 미팅을 한 30분 정도 할 때까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미팅에서 재미를 느끼고 어떤 미팅에서 재미가 없는지가 유형화가 되더라고요. 저 놀 때도 좀 남들이 들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제 1분 1초가 노는데도 의미가 있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맨날 같은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건 전 해본 적이 없고 안 친하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랑 밍글이 되고 또 술자리든 뭐 커피 타임이든 해서 이 사람이랑 어색할 수 있어도 나한테는 기회다. 근데 저도 대학생 때 음악하는 친구들이 보통 예중, 예고 이렇게 나와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 음악하는 친구들이 일단 1번은 그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돼? 그리고 2번은 난 두려워. 이 두 가지를 많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꼭 도움이 돼야 되면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최악인 사람이나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보면 내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 맞으면 그때 안 보면 되는 건데 이것도 도전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아예 안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한번 보고 이 사람은 나랑 맞고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다라고 그때 판단을 늦지 않고 또 더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시면 내가 2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안 어색해지기 위한 내가 훈련을 한다. 그래서 나는 A라는 사람을 만나던 최악의 사람을 만나던 나는 이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사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얻지 못했거나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없을 때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최악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최악은 어색한 건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어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뭐 1번 드립도 쳐보고 그 다음날은 2번 드립도 쳐보고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웃네 뭐 이렇게 했을 땐 사람들이 어색해하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최악을 생각해야 이 어떤 걸 할 때 제가 후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뭐 누구를 돕는다고 해도 내가 누구를 도와주니까 뭘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피곤해지는 것 같고 나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까먹을 수 있고 내가 이걸 도와줬을 때 얻는 기쁨이 나한테 얻는 거다. 내가 누군가 도와줬다라는 행복을 내가 얻는 거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내 설명 스킬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음악이 아닌 다른 길이더라도 이렇게 관심이 가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 순간 많이 물어보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인생 얘기를 내재화시켜서 자신이 어떤 것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좀 주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간이 20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학점을 잘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역시나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제가 앞서서 성공의 4법칙 안내해드리면서 카시오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K가 이제 knowledge, 지식과 정보인데 그리고 A가 attitude로 태도와 자세인데 사실 기획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K하고 A를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 이 대표님은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정말 기획자로서 K와 A를 평상시 매 순간 확보하는 산 증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놀라운데요. 저보다 더 기획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의 연속입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창업을 꿈꾸는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조언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해야 할 또는 지켜야 할 3가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 있어 보이는 사무실 아니면 멋있는 뭐 직원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번은 절대 내가 돈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꽃을 가르치는 학원을 열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이걸 가지고 네이버 카페든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가르쳐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간을 월세를 내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1시간 빌려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확신이 들었을 때 뭐 사무실 얻거나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사무실 얻고 대출 이제 받아서 직원들 뽑고 하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어떤 직원들을 뽑아도 내가 이 분야에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일을 이제 그 담당을 시켜야 될지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내가 많이 드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이 작은 A라는 아이템을 뭐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에서 이 컵을 싸게 사와서 이 컵을 내가 이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도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업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 큰 규모의 뭐 투자를 해서 하던 대출을 받아서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내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초기 비용이 무조건 드는데요 라고 해도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이템을 찾았을 때 잘할 수 있는 거지. 10대 때도 뭐 다들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꿈꾼다면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전에 하기 싫은 창업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이 A라는 걸 했을 때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버티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거를 나아갈 의지가 없으면 사실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미 뭐 시작을 했는데 남의 의견을 계속 좌지우지 되고 하면 멘탈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시간, 돈 낭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창업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할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사람들이 B라고 얘기를 해도 난 A야 라고 말을 했고 내가 A야 라고 했는데 다 해보니까 B더라 라고 말을 해야지 A인 줄 알고 갔는데 B인가? 그러면 또 B도 해봤다. A도 해봤다. 그러면 결국 재주관 없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게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어서 얻는 게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이게 사과여도 내가 어제 바나나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바나나다 라고 하고 쭉 가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 사과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도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A라는 거에 있어서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고집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을 꾼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저는 메모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뭐 미팅을 하든지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할 때 내가 이걸 했을 때 행복한지 불행한지에 대해서 전 매일 일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거는 메모의 습관의 일부로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맛있다 혹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면 전 바로 일단 메모를 하거든요. 일기는 매일매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해야 할 것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바로 핸드폰에 메모하는 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나 잠깐만 이거 좀 쓸게 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대방한테 그렇게 신뢰가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까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여러분 메모하셨죠? 네, 정말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 꼭 간직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반드시 이건 좀 버렸으면 하는 거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는 내가 꼭 착한 친구와 착한 자식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결국 내가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오히려 내 인생을 주관 있게 못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방해물이 될 때도 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아들, 딸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거 너무 좋지만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열의 아홉은 주변에서 말릴 건데 그거 같은 경우 그냥 내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다. 라고 그 착한 아이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내가 뭘 했을 때 시간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느라 시간이 다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계속 제가 음대를 다닐 때도 뭐 우리 이거 같이 다른 거 배우러 갈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시간 아까울 것 같아. 얻는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많이 제 친구들이 말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뭐 제가 A를 배웠을 때 이게 당장 효과가 나거나 성공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무조건 성공해야겠다. 혹은 무조건 뭘 얻어야겠다라는 생각 오히려 버리는 게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꼭 내가 전공을 음악을 했지만 음악으로 먹고 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저도 음대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내가 어쨌든 학창 시절에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더블 베이스란 전공을 했는데 이거를 꼭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최고가 되지 않을 게 너무 저는 이제 제 능력 자체가 1등이 될 자신은 없는데 아까워서 이거를 또 계속 아닌데 라고 해서 가기에도 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악기를 아닌 다른 걸로 돈을 벌었을 때 이게 내가 악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악기를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다양하게 찾고 돈은 다른 거로 벌 수 있지만 음악은 내가 지속 가능하게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하지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당장 음악을 하지 않는 게 이게 내가 이 전공을 버리는 게 아니다. 꼭 음악을 전공을 해서 음악을 먹고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음악을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외부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대표님이 주시는 내용을 사실 비슷하게 인용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요? 그 이야기는 저는 오히려 제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거꾸로 이 대표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아무런 이론도 배우지 못했고 그다음에 경영학적인 이론도 모르고 사실 예술계에서는 저보다 더 더블 베이스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냥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직감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서 이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안 됐구나라고 나중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혹은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돼. 내가 너무 성공을 빨리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내가 1년 뒤에 한번 이 생각을 똑같이 해보자.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이 생각을 똑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 당장의 그 화를 좀 떨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돌려서 말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억지로라도 습관화를 시키는 게 앞으로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라는 표현은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멘트이기도 하고 또 진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가 마련한 특강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스튜디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체감 이상으로 여러분도 굉장히 뜨거운 무엇인가를 느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겠습니다만 오늘 이 영상을 조금 잘 보관했다가 스마트폰으로 자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극받고 또 뭔가 새로운 도전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특강 그리고 대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서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퀴즈 문제를 제가 중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공의 4법칙이라고 하는 카슈의 법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A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액션인가요? 네, 바로 정답은 두 번째 attitude, 태도와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카슈의 법칙의 K는 뭐였죠?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 그럼 S는 뭐였나요? skill 또는 success, 기술이나 성공, 그리고 H는 habit이라고 하는 습관 또는 유지를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카슈의 법칙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주관식 퀴즈가 되겠는데요.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사의 초기 운영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새긴 문서는 정답은 창업기획안 또는 창업기획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획안은 이후에 어떤 게 만들어질까요? 세부적인 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또 진행된다는 것. 그렇게 기획과 계획도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기획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획의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기획의 정의는 바랄 기 새길 획자를 써서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의 본질은 핵심 가치, 백지, 공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의 본질, 그리고 기획과 계획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술 분야 창업 성공 사례를 우리가 이서진 대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키워드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사실 어떤 분야든 창업이 쉽지는 않은데요.
예술 분야의 창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할 때 market failure, 시장 실패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예술 분야가 바로 이러한 시장 실패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예술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 것이다, 또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담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분야가 예술입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무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술 분야의 창업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예술 분야 창업 기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서진 대표를 통해서 특강으로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기획과 관련된 그리고 창업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과제로 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특강으로 마련한 문화예술 경영학과야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